자체가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이런 건 없어서 또 이제 생물이라는 게 약간 그러니까 물화생지 그 순서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물리 쪽으로 갈수록 뭔가 계산을 한다던가 네. 논리적 이해를 한다던가 이런 게 많고 지구과학 쪽으로 갈수록 암기 과목이 된다 그렇게 막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과 생활을 할 때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생물 쪽으로 가면 슬슬 이제 뭔가 어떤 사고를 한다기보다 지식들을 계속 배워가. 지금까지 생물은 확실히 암기 과목 아닌가요? 그쵸. 예. 뭐 나름 이제 뭐 화학이랑 관련된 거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구과학 정도 가면은 진짜 거의 그냥 암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오늘 이제 뭐 1장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 이론에 대한 소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세포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모든 유기체라는 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유기체 혹은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런 게 되게 획기적인 발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걸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전 세포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세포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고전적 세포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보면 1839년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동안 자기네들이 발견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세포라는 것이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단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원소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물이라는 게 있으면은 물을 계속 쪼개고 쪼개도 계속 물인데 어느 순간까지가 물이냐라고 봤을 때 그 H2O라는 물 분자까지가 기본 단위잖아요. 그 물 분자까지는 우리가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쪼개져서 뭔가 수소가 튀어나온다던가 산소가 튀어나온다던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얘를 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물질의 기본 단위다라는 거예요. 기본 단위라는 말은 뭐니까 거기서 더 이상 쪼개지는 순간 이거는 이제 그 물질의 핵심적인 특성들을 잃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생물이라는 것, 우리가 생물이라고 부르는 그 특성을 가지는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 사람은 너무 크긴 한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적당한 작은 미생물 같은 거 뭐 쪼개고 봤을 때 어느 단위까지가 아직까지는 이게 생물이다라고 우리가 라고 하면은 그게 세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물이 가지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결론을 지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세포라는 게 자연 생성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포라는 것도 결국 이제 어떤 물질들이 모여서 구성된 걸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몸 혹은 생명체의 몸 안에서 그 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적당히 이렇게 모이면 걔네가 이제 결합이 돼서 딱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게 2년 정도 괜찮으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되나요? 예. 저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겼다고 이게 떴네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몇몇 이제 관찰들을 통해서 모든 세포라는 건 이미 존재하는 다른 세포가 있어야 그걸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 그 발견들을 종합을 해서 고전 세포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같은 게 아메바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고, 혹은 이제 고전 생물들, 인간 같은 그런 생물들은 다양한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포라는 게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고, 모든 세포라는 건 이전에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추가가 돼서 고전 세포 이론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따라오 계시죠? 네. 그랬을 때 그럼 요 문장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냐라는 걸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게 이제 문장 그대로죠. 그러니까 어떤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물이 있고 어떤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 그리고 다세포 생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라는 건 그 세포 하나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인 건데, 그래서 이런 생물들은 그 세포가 생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다 동시에 수행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 세포 자체가 뭐 음식을 먹는다던가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로 바꾼다던가 또 성장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생식을 한다던가 그 자기 어떤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 세포 하나가. 네. 그런데 반면에 다세포 생물들은 각각의 세포는 이러한 어떤 생명 활동하고 관련된 기능 중에 제한된 기능들만을 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의 경우에 뭐 뉴런 세포,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다. 그럼 신경세포는 뭐 소화나 이런 거에는 뭐 전혀 관여를, 소화나 생식 뭐 이런 것들은 관여를 안 하고 단순히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생식세포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생식과 관련된 일만 하는 거고, 뭐 기관 같은 걸 형성하는 뭐 간세포다 그럼 간세포는 해독과 관련된 기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들은 각각의 세포 하나하나들은 다 각자가 이게 제한된 기능들을 하면서 동시에 그 기능들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유기체 하나 전체를 이루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생활하는 필요한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는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약간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그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라는 걸 우리가 과연 생명체 혹은 유기체로 봐야 하냐라는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 정의대로라면은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자면 오히려 이 문장이 유기체라는 걸 정의하는 문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생명체다. 혹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유기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앞뒤가 반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생물체라고 부르는 것들,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세포로 일단 구성이 돼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생명현상이라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수의 세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포가 없으면 생명현상이라는 게 당연히 없는 거고,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 다세포 생물 중에 갑자기 제 몸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을 다 없앤다? 그러면 이제 제가 더 이상 생명현상을 영위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적어도 어느 정도 수에는 세포가 유지가 돼야지 그 생명현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모든 유기체가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세포라는 게 개개인들에 다 유사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니까 기본 단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개의 기본 단위가 따로 있고 인간의 기본 단위가 따로 있대. 이 두 기본 단위가 완전 달라요. 만약에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우리가 뭔가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불러주기가 애매하잖아요. 같은 범주화를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포라고 범주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유기체에 또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의 몸에 있는 뉴런 같은 신경세포들이랑 간세포는 생긴 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세포의 어떤 기능적이나 구조적인 면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기체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 혹은 다른 유기체에 있는 각각의 모든 세포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얘네들을 하나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공통 분모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포라는 것이 생명의 기본 단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능적인 면이 있고 어떤 구조적인 면이 있는가를 이제 다룰 거고요. 네. 요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세포라는 게 다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를 어느 면에서 같다 어느 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다 같냐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다 같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있고 팔 두 개, 다리 두 개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직접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면,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다 같죠. 어느 정도 무게까지 들 수 있다든가 어느 정도의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모든 개개인의 사람들은 다 기능적인 구조적인 면에서는 모두 유사한데 근데 개개의 세포는 다르다는 거죠? 개개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 뉴런이 하는 것과 간 세포가 하는 일은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근데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을 잘 살펴보면 유사성이 있다. 그럼 세포는 그거보다 더 약간 원소기호처럼 세분화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세포도 종류가 많긴 해요. 뉴런 세포라는 게 네. 그냥 어떤 세포의 한 종류인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세포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세포인가요? 뉴런 세포라는 그 세포가 있는 거예요. 세포의 종류 중에 뉴런 세포라는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황인 혹은 한국인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네네. 네, 세포 중에 뉴런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 거고 근데 뉴런 세포도 사람의 뉴런 세포가 있을 수 있고 개의 뉴런 세포가 있을 수 있고 뭐 돼지의 뉴런 세포가 있을 수 있고 오징어의 뉴런 세포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류를 나눈다는 게 개체마다도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한 개체 내에서 나눌 거냐 뭐 개체 간에서 나눌 거냐 뭐 이런 복잡성이 좀 있어서 이게 원소 주기율표처럼 테이블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엄청 많죠. 피부세포가 있고, 뭐 지방세포가 있고, 뭐 근육세포가 있고, 뼈도 사실은 세포가 변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백혈구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혈구들이 있죠. 혈액세포, 적혈구라든가 혈소판, 또 신경세포가 있을 수 있고, 뭐 엄청 다양하겠죠. 인간만 봐도 간세포도 따로 있고, 이자세포 따로 있고, 위, 뭐 이런 거 다 세포가 다 다르니까 굉장히 많죠. 뭔가 주기율표처럼 나와 있는 게 있을 것만 같은 뭔가 물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원소의 개념이랑 세포의 개념이 약간 같은 층위에 놓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 하나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게 또 사람 안에서 네. 원소들도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나름의 특성으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운 거잖아요. 네. 뭔가 그런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생물학자도. 그쵸. 해봤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유기체마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분류된 거는 없고 나름의 뭔가 비슷한 것들 이렇게 세워놓은 거는 시도한 사람도 없나요? 워낙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구조적 기능적 부분을 보다 보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큰 구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신경세포들이다, 근육세포다, 지방세포다, 뭐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구분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예, 면역세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근데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세 번째, 세포는 이전에 존재한 세포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세포는 재생산을 통해서 자신을 대체할 세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세포는 죽고, 그 세포를 대체할 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세포들로부터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이 된 게 이제 현대 세포 이론이에요. 아까까지 이제 고전적인 세포 이론이었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첫 번째 게 약간 바뀌었죠. 모든 알려진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계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 생명체의 정의를 내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구상에서 우리가 발견한 생명체 중에서 모든 알려진 것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포라는 게 모든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그러니까 구조적이랑 기능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범주로 묶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다른 새로운 세포를 어떻게 만드냐, 그 만드는 과정이 세포 분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전달받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밝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는 게 생식세포만 가지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AI였나? 영화 그 보면은 꼬마 로봇이 엄마 머리카락 자른 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머리카락 엄마를 이제 이렇게 그 유전공학이 발달된 외계인을 만나서 이렇게 살리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이유는 머리카락이라는 것도 이 머리카락에 있는 세포 안에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유전 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이게 머리카락이 특별해서 그러냐가 아니고 모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그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모든 세포는 화학 구성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세포들을 원소 기호를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 탄소가 몇 개 들어있고 뭐가 몇 개 들어있고 이걸 쓸 수 있다면 거의 대체로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얘를 화학적 구성으로 봤을 때 유사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과 관련된 신진대사, 그러니까 에너지가 오고 가는 과정들, 우리 몸 안에서 그런 과정들과 어떤 생화학적 과정들은 다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네. 그러면 나중에 되게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겠어요. 하고 있죠, 실제로. 그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거기에다 머리카락 하나 딱 넣으면은 그 사람 특성을 가진 아기가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몇 가지 실험이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뭐 성공한 사례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례 혹시 내용 뭐 제목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유전자 가위 같은 거는 유명한 게 우리 당뇨병 걸렸을 때 인슐린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인슐린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대장균이 원래 자기가 이렇게 뭘 생산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유전자 부분을 잘라서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대장균이 인슐린이 자기한테 필요한 무언가인 줄 알고 이걸 계속 합성을 해내요. 그럼 그 인슐린들을 추출을 해서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수정체 단계일 때 그 수정체에 그 특정 유전자를 잘라서 내가 원하는 걸로 갈아서 그게 이제 다 성장했을 때 그 어떤 모습이 되도록 미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은 만약에 미래 기술로 쓴다라고 하면은 뭐 유전 질환이라든가 요즘 막 비만도 유전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오히려 비만 같은 것도 다 결정이 돼 있다. 그럼 그런 유전자가 어느 부분이 관여를 하는지를 알면 거기를 잘라내고 딴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걸로 성형수술도 미리 하려고 하겠죠. 싼 커플 있는 걸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다 할 것 같은데. 네? 수정체 단계에서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왜냐면 수정체가 이미 이제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유전 정보가 만약에 하나만 갈아 끼면 얘네 둘이 지금 유전 정보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발달을 못해. 그래서 아직 하나일 때 그걸 이제 잘라내야 그 다음부터 걔는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걸 복사해서 복사하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 정보라는 게 사실 설계도인데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한 팀 이렇게 나 혼자 이제 설계도를 딱 받아서 이제 나랑 같이 이 건물을 지을 사람들 해야겠다. 사람들이 이제 막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계도를 이제 복사해서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자 너는 이제 골조를 세워봐. 너는 뭐 이렇게 뭐 시멘트를 발라. 뭐 이렇게 이런 걸 나눠주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복사본이랑 내가 들고 있는 복사본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정체 단계일 때 해야 되겠죠. 아직 수정체는 못 만들죠, 다행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난자랑 정자를 추출해가지고 인공수정을 시키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인간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퓨어 인간 하지만 근데 그게 어느 쪽이 빨리 올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기계로 다 갈아 끼는 게 빨리 올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완전 기계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빨리 올지. 무서운 사회가 상상이 됐어. 약간 그런 뭔가 뇌를 갈아 끼운 사람들이 뭔가 지배층이 되어서 뭔가 평범한 사람들을 마구 복제함으로써 뭔가 지배구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없네요. 요즘 과학은 배우면 신기한 게 아니라 좀 무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밖에 없는 거. 그런 미래가 가깝다면 자식들 교육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죠? 주의시키는 건데. 네. 어떤 그런 시대가 언제 올까 모르겠네요. 진짜 근미래에 올지 아니면은 약간 의식이라는 걸 구현해내지 못하면은 그쪽 기술은 뭔가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요? 어느 쪽이요? 뇌를 뭐 읽어내고 뭐 이런 거요? 그때 테슬라가 뭐 머리에 칩 박는 거 한다던데. 칩을 박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칩으로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걸 컨트롤한다던가, 아니면 기계인 지식을 바로 이렇게 읽어드린다던가. 생각만으로 어쨌든 되게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조작의 영역일지, 아니면 우리의 뭔가 이렇게 저장을
기업과 관련된 부분까지를 관여를 할 수 있을 걸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와이파이로 연결된 어떤 기계를 통해서 미국 대선이 몇 년인지를 바로 내가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이걸 바로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장기 기억을 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실은 저장 장치를 이제 결국 거기에 이제 두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 머리 안에 이미 위키피디아가 있는 거예요. 나무 위키가. 그러네. 아니, 있다고 할 순 없죠. 검색해야, 반응 속도가 빠르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있는 거죠. 사실상. 똑같은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타블렛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말해야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게 근데 사람의 뇌로 그 인식이 될까요? 지금도 정보는 사실 많이 있지만 검색 능력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걸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위키피디아의 어떤 내용 전문 하나를 다 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보는 있지만 내가 그걸 다 읽어내지 못하는데 뇌에 칩이 박힌다고 그거를 수용해내지 있다.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 베네피질이 좀 두껍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가? 의사과학인가 봅니다.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장기기억이나 기억에 관련된 그 베네피질에 저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해마가 아니고요? 네, 해마가 아니고요. 장기 기억은 베네피질에 저장이 되고. 그래요? 네. 뭔가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게 여기가 두껍다 머리가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처럼 우리가 정보가 있어도 머리로만 딱 찾아서 그 화면이 쫙 뜨더라도 그것을 내가 기억하거나 인식하는데 내 머리에 어떤 저장소가 있지 않는 인간의 영역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계산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주판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녹음기가 나오면서 기사들이 없어졌네. 물론 이제 국회나 이런 데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단순 작업들과 관련된 것들은 다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험을 본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정고시를 본다. 근데 그게 관련된 거 그냥 내가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와이파이를 끄겠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행정 업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그 법과 관련된 지식 체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관련된 민원이나 처리해야 될 무언가가 왔을 때 이 지식 체계에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식을 다 암기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검색이 그냥 바로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행정 업무 같은 거 이렇게 소소하게 해보면 그냥 그때그때 규정 찾아가지고 그 관련된 거 찾아 아니면 뭐 이제 세금을 낸다 쳐도 세법 관련된 거 그냥 다 그때그때 블로그나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연말정산인데. 네네.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뇌에 있는 생각만으로
행정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는 것도 그냥 개정된 거 바로 그대로 검색해서 바로 따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행정고시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사법고시가 물론 없어지긴 했지만 변호사라는 전문직이 혹은 판사라는 전문직이 내가 판례라는 걸 그냥 그때그때 따올 수 있으면 아 이런 상황에서 대략 이 정도 형량이 나왔고 이 정도 양형 기준이 있었고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거 뭐 3개월에서 아니면은 뭐 6개월 정도에서 1년 나오겠구나 이걸 내가 검색해서 이제 다 자료를 따라가 바로 서칭해서 찾아줄 수가 있으면 그럼 판사라는 전문직이 필요할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장소가 있느냐에 문제. 출력을 해낼 수 있느냐. 그걸 접근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체득해가지고 바로 출력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필요한 정보를 다 출력해낼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가 사실 문제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처럼 판사라는 직업이 전문성을 있는 직업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 관련된,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뭐 세무사라던가 행정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굉장히 그 전문직이잖아요. 굉장히 전문직이라는 게 뭐 어떻게 말해도 저희 고위 전문직이잖아요. 굉장히 지식들을 그러니까 많은 양의 지식을 요구하는 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전 과학은 신비롭고 재밌는 거였는데 요즘 과학은 너무 뭔가 위험하게 느껴지고 좀 부정적이게 느껴지고 좋은 것도 있겠죠. 이게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어떤 장애가 있을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인슐린 같은 거 대량 생산하는 것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동물 같은 데 해서 더 이제 좋은 유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도 TV를 볼 수 있어요. 눈이 피곤하잖아요. 요즘에 검색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시력 안경 쓰는 사람이 엄청 많아져서 네. 와 진짜 반 이상이 안경 쓰더라고요. 뭐 병무청 통계가 90%란 말이 있던데 안경 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인다는 다 검은 티에 검은 바지 입고 막 이 뭐야 이거 이게 투블럭 해놓은 상태에서 다 안경 쓰고 있으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겠다 눈 감고 볼 수 있으면 볼 수가 있을까요? 피신경을 잘 자극하면 빛이 없어도 그 빛을 못 쓰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신경을 잘 자극할 수 있으면 네 상상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화소 뭐 이런 필요가 없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현대 세포 이론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그럼 세포의 화학적 구성이 어떻게 되냐? 라는 걸 보면은 대부분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대부분 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혈액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세포 자체가 대부분 물이에요. 근데 물이 왜 중요하냐면 물에는 이것저것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녹은 상태로 얘네가 둥둥 떠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물에 있으면 물에 녹아서 그 녹은 거를 이제 잘 옮길 수 있다. 혹은 이제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나온다. 그럼 그 노폐물이 물에 녹은 상태에서 그걸 이제 바깥으로 잘 빼낼 수가 있다. 네. 혈액이라는 게 굉장히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피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산소라는 거를 몸 안에 이렇게 녹여내서 그걸 이렇게 확 해서 이렇게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거를 산소가 없는 쪽으로 확 펌프질해서 보낸 다음에 그쪽에서는 이제 얘네가 그 녹은 게 이렇게 다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혈액이 세포예요. 혈액은 세포가 있는데 혈액 안에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죠. 그 세포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는 거죠. 산소가 많을 때는 얘가 산소랑 잘 달라붙고, 근데 이제 산소랑 달라붙으려면 이제 뭔가 적혈구랑 산소가 또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혈액이라는 그러니까 혈장 성분들이 담당하는 거죠. 거기에 산소가 녹아서, 그 녹은 산소를 적혈구가 이렇게 딱 달라붙고, 그게 이렇게 쭉 가다가 산소가 이제 부족해지는 데서는 적혈구가 산소랑 똑 떨어져요. 네? 적혈구가 혈액 안에 있는 건가요? 네네. 적혈구는 유기체인가요? 유기체라는 거는 그 사람 전체가 유기체라고 말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생명 활동이나 어떤 생명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 적혈구 자체는 얘가 뭐 생식을 하지도 못하고, 뭐 얘가 어떤 뭐 성장이나 발달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냐 라고 하면 이게 좀 애매하죠. 암세포도 생명인데 좀 애매하네요. 네. 근데 유기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모든 생명 활동을 얘가 다 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으니까. 생명 활동의 대표적인 네, 그러니까 섭취, 소화,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화라는 건 이제 먹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 그리고 성장하는 거, 발달하는 거,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건 어떤 기능이 분화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혹은 기능이 더 이렇게 심화되는 거, 그 다음에 생식, 나와 비슷한 또 다른 유기체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다 하지를 못하니까 그 자체를 유기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러니까 백혈구 같은 거 보면 네. 백혈구가 되게 아메바 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진짜 아메바처럼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혈액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세균이 있으면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아메바가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자꾸 세균 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서 이렇게 먹어요, 세균을. 그래요? 네. 아메바 그림 없나 어디? 아메바 백혈구 잡아먹는 그림은 궁금한데. 백혈구가 세균 잡아먹는 거 아마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이렇게 쭈글쭈글 해주면서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쏙 이렇게 먹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그걸 보면 네. 그냥 백혈구라는 게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냥 제 자체가 아메바가 아닙니까? 내 몸에 있는 어떤 좋은 아메바? 이런 거. 근데 그렇진 않아요. 걔네들은. 아메바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걔네 백혈구는 백혈구 자체가 이렇게 생식을 못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골수세포들이 백혈구로 분할해서 나오는 거예요. 백혈구 자체가 어떤 자기가 생식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아메바처럼 증식을 못해요. 다운아 왜 힘이 없어? 아파서. 다운아 갑자기 의사를 부리러 왔네. 네,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메바라는 세포 하나가 생명 활동과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해요.
그래서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로서 그 자체로 우리가 유기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혈구는 생활하는 걸 보면 되게 유사하긴 한데 그 자체로 모든 생명활동에 관련된 걸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백혈구라는 건 인간이라는 세포 생물 속에서 그냥 하나의 세포인 거예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한때는 그러니까 아메바가 생명이면 아메바도 의식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 그럼 우리 몸에는 백혈구들도 각자의 의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왜 일본에서는 모든 걸 다 모해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혈구도 모해화한 뭐 그런 게 막 나오던데 뭐 백혈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저런 식으로 다 의식이 있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는데 뭐 그거야 뭐 이제 확인할 길은 없는데 어쨌든 유기체는 아닌 것 같다. 그거는 뭐 동물이 의식이 있냐 이런 거. 네, 그거 자체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더 나아가서 사람도 나를 제외한 다른 타자가 진짜로 의식이 있는 게 맞냐.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걸 증명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의식이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저는 지금 분명히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네? 몸이 자정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 혈액이라고만 하긴 좀 그런가? 뭔가 아니에요. 몸 안에 다른 생명들이 많이 갑자기 있다고 느껴져서. 그러니까 실제 다른 생명들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 균들이 있고요. 다양한 기생충들이 있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백혈구도 그러면 그런 다른 생물이냐라고 봤을 때는 백혈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일종이다. 그 기준은 그 세포가 모든 생명 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물이 아무튼 그래서 중요하다.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 이렇게 다른 행성 같은데 생명체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찾을 때 항상 물이 있냐 없냐 이걸 찾았는데 근데 이제 물이 없이도 살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행성들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유기화합물들이 있는데요. 우주에 물을 가져가서 네. 그 생명체가 없는 거기에다가 물을 어떻게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오면 네. 생명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얼거나 증발할 거고요. 그 물이.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체가 사는데 물이 필수인 건 맞는데 물만 있으면 또 다 되는 게 아니라서 다른 또 환경 요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뭐 네. 미생물을 이제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하더라도 그런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런 생명체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나. 네, 뭐 근데 그 미생물도 뭐 산소가 필요할 텐데 네. 대부분 산소가 굉장히 희박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온도도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걔네가 거기서 번식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적응해서 지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아마 아직까지는 그냥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면 사실상 그런 대기 조건, 뭐 기온이나 이런 문제를 물을 찾는 행위 자체가 뭔가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완전 지구와는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생각보다 그 조건이 맞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후보가 몇 개 있어요. 뭐, 목성의 위성 중에 그 에우로파라는 위성 같은 경우는 겉에 막이 다 얼음이거든요. 네. 근데 겉에 막이 얼음인데 그 밑에는 물 상태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바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겉이 암석이 지금 식은 거잖아요. 지각이라고 하는 게. 네네. 암석이 식은 거고 안에 맨틀에는 암석이 녹아 있는 상태가 있는데 네. 얘는 겉에가 물이 얼어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물이 녹아 있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온도가 높아도, 그러니까 걔는 워낙에 태양에서 먼 데 위에 있으니까 그 높은 온도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곳엔 생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후보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화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대규모의 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있어서 그 화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체들은 대부분 유기화물, 인셈 통신이 좀 많이 끊겨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금 문을 다시 닫아서 그런가? 지금 어떠세요? 안 넘어가요 지금 화면이. 아, 그래요? 용쌤은 어떠세요? 이제 나왔다. 약간, 예, 다운이가 문을 닫고 가서 그런가 봅니다. 거실에 지금 와이파이 그게 있어서, 이거 유선 연결하는 걸 사야겠네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기화물들은 이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맨날 먹는 거죠. 그래서 왜 먹어야 되냐?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을 하거나 그 탄수화물의 형태에 있는 걸 이제 운반해 와서 에너지로 바꾸거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장할 때는 다당류의 형태로, 그래서 식물들은 녹말이나 섬유질 같은 형태로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고, 이제 동물들은 글루코젠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걸 이제 쪼개면 포도당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질은 이제 물에 녹지 않아서,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하는 형태로도 쓰고요. 그러니까 지방이죠, 대표적으로.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세포막으로 써요.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세포의 내부랑 외부를 구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걔네들이 자기랑 다른 애들을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막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에 다양한 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지질로 형성을 해요. 그리고 대사 과정에 이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질 지방이 기름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게 그 굉장히 광의적 의미로는 물이랑 섞이지 않는 모든 액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지 않는 유기물들을 지질, 그러니까 유기화물, 모든 물에 녹지 않는 것들 말고 무기물들 빼고 유기물들. 그 안에는 지방도 포함되는 거고요. 뭐 이제 세포막 같은 게 형성하는 건 인지질이라고 해서 인이 포함된 지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바디로션이나 바디 오일 같은 거 바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세포막을 형성한다고 하니까 네. 약간 우리가 그 바디 오일이나 이런 것들 지방
돼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오일들은 그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부에 바로 이렇게 수분이 있으면 이게 접촉면이 노출되면 이게 다 증발하니까 그걸 한 층으로 덮어줘서 증발을 막아주는 용도고, 이 자체가 이렇게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막을 형성하는 걸 도와주는, 그리고 피부 재생 크림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로 뭔가 피부를 보호하는 크림을 만들면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맞다는데. 근데 일단 피부가 좋다랑 세포가 좋다라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아,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포가 재고시를 해야 피부도 좋겠지만, 일단 피부 탄력 같은 거는 세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분이라든가 뭐 다양한 요소들, 그러니까 그 세포들의 구성도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몇 프로가 있고 뭐가 몇 프로 있고 이런 것들. 그 약간 세포 피부로 치면 약간 얘는 자정을 하지 않나요? 하나? 계속 바뀌잖아요. 네, 계속 새거가 나오죠. 네. 세금도 나온다고 썼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이 막을 형성해서 외부 자극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 좋아질 수 그러니까 그 세포라는 건 굉장히 작은 단위들이고, 네. 피부의 막이라는 건 굉장히 큰 단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규모 차이가 많아서 이걸 비율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피부 세포 자체를 뭔가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걸 도와주거나 이런다기보다 오히려 피부가 재생하는 속도를 그러니까 피부가 세포 분열을 빨리 할 수 있게, 피부가 재생을 빨리 할 수 있게 영양분을 잘 넣어준다던가, 네, 그런 것들, 재생 크림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것들이지, 이 세포를 뭔가 모양을 잘 잡아준다고 해서 피부도 모양이 잘 잡힌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거고요. 재생 속도를 높인다는 그 영향을 넣는다는 거는 세포를 죽고 태어나는 걸 빠르게 한다는 거. 네네. 최대한 재생이 잘 빠르게. 그러면 이제 항상 새살이 덮여져 있으니까 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네. 피부에 뭐 효과를 본 뭐 제품이 있으신가요? 피부 개선에? 전 그런 걸 전혀 안 써가지고. 전 로션도 안 바르기 때문에. 바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네요. 피부 재생 크림 이런 거 하면은 다시 어려질 순 없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지 않나요? 어려질 수 있나? 그게 이제 어려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 보이지. 이게 어려진다는 건 정의가 그냥 어려 보여지는 거라면 그거는 뭐 잘 관리하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피부 외부에서 이런 크림을 바르는 행위와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아까 같이 피부 개선 크림과 아니면 주사 많이 맞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효율은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주사가 막 이렇게 맞으면 바로 피부가 막 좋아지는 그런 주사가 있어요. 주사 뭐 엄청 많잖아요. 신데렐라 주사, 뭐 배곡 모식 이런 것도 있고 미백 주사도 있고 엄청 많아요. 신데렐라가 요즘에 제일 많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미백이 돼요. 완전 하얗게 되는 건 아니고 수분이 좀 밝아지는 어, 기능을 하는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어, 요즘에 뭐 내과를 가도 막 그 자체로 수입이 안 되니까 약간 부가 수입적으로 좀 주사 놓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배곡 주사라고 신데렐라 주사가 배곡 주사 같은 거네요. 티옥트산을 놓는 거래요. 이거는 어떤 원리로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보편적인 세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 특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효과는 뭐 다 있겠죠. 미백 크림도 계속 꾸준히 잘 발라주면 뭐 미백이 되긴 하더라고. 두 개를 다 하면 가장 빠르겠네요. 그게 또 모르죠. 근데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이 피부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할 거냐, 아니면 네, 뭐 그거에 이제 네, 피부의 자극을 찾아내는 거냐. 그렇죠. 피부가 좀 좋아져 봐야죠. 이제 피부 관리할 나이 됐잖아요. 해야죠. 금방 금방. 뭔가 원리를 알면 뭔가 막 이렇게 현혹되지 않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도 아니면 정말 이게 뭐 계란 흰자를 갖다 바르면 좋아진다라는 뭔가 원리를 알게 됐다면 그냥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란 흰자만 바르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안 써서 거기 향료를 첨가한 걸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무겁게 넘어갑니다. 무겁게 넘어가는 여자들을 말릴 수도 있고 그건 그런가요? 피부 재생의 원리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검사를 하봐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항상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게 세포하면 피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센터나 이런 거가 설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크게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알면 좋긴 하지만 내가 그 아이가 착상돼서 그냥 아이가 잘 크고 있고 우리 아이가 더 뽀얗고 이쁘게 뭔가 문제없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확실히 더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재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진대사 과정들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효소로서 뭐 관여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어떤 일종의 행동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관여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단백질들을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만드는 블록들이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그때 조합을 해서.
그리고 그 아미노산 조합을 하는 방법이 이제 DNA라고 하는데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DNA에 얘랑 이 블록이랑 이 블록이랑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딱 하면은 뭐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이제 다양한 신진대사들을 뭐 제어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들도 꼭 먹어야 되고, 특히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 다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채식 같은 게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필수적인 게 20개 정도가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그게 다 섭취가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콩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잘, 혹은 버섯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섭취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섭취하지 않으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딱 그때 필요한 어떤 물질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 생성 과정에 참여하는 단백질이 생성이 안 돼서 그 물질이 부족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저 아는 분의 아내분도 되게 채식을 그분은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고기를 못 먹게 되셔서 진짜로 채식을 되게 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막 입원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예, 그 후로는 이제 버섯이랑 이런 거 꼬박꼬박 다 먹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채식주의 부모가 네? 끊겨요. 그래요? 이건 문 열려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예, 문 열어놨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나볼까요? 인생도 안 끊겼어요? 끊기셨어요? 제 PC 문제가요? 없다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채식주의자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채식 혹은 이제 뭐 한쪽이 굉장히 완강하게 채식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에 자녀들도 이렇게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해서 식단을 주는 그런 경우를 좀 요즘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아미노산들이 성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장기에는 특히나 더 중요하거든요. 필수 아미노산들이 골고루 섭취되는 것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중요한 성장기 때 혹여나 이제 잘못해서 놓치게 되면 이게 이제 영구적인 어떤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거의 저는 좀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을 아나키급으로 보고 필수 아미노산을 특별히 챙기시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채식을 하더라도 먹을 때 버섯이나 단백질 같은 걸 먹는 걸 유의하거나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기를 계속 먹기 때문에 굳이 신경 써서 필수 아미노산 챙기지 않아도 돼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 안에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거. 보통은 이제 고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류를 통해서 생선이나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육류를 통해서 두부 같은 것도 식물성이긴 한데 콩은 그래도 단백질이 어느 정도 많이 있으니까요. 정확히 어디까지 커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콩 같은 경우는 뭐 되죠. 그러니까 콩만 계속 먹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콩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콩만 계속 먹는다?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냥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골고루 먹으면 되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막 약으로 배채우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영양제를 한 열 종류만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런 걸로도 이렇게 뭔가 채워지나요? 그 아미노산을 약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종합 뭐 영양제 같은 거 중에 아미노산 몇 개 이제 부족한 거 들어있는 걸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막 편의점 이런 데서 그냥 막 먹고 그냥 부족할 것 같은 애들 그냥 영양제로 그냥 다 때려박아가지고 연예인들 토니가 그랬나? 그래요. 네. 그 영양제 먹을 돈으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그는 너무 귀찮아서 아, 편의점을 집안에다 만들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편의점을 집안에다 만들고 편의점 가기 귀찮다면 라면과 과자를 거기서 꺼내 먹고 욕하잖아. 건강은 그냥 일단 시선은 건강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 뭐 특별히 그렇다고 얘가 병에 걸리거나 막 진짜 확 말라가지고 막 병자같이 보이거나 그렇진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편의점 음식이라도 먹으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를 다운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음식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아미노산 먹었나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고기를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식단을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옛말에 뭐 이렇게 절에서도 동자승한테 고기 준다면서요. 그래요.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험으로 축적이 된 거겠죠. 이게 애기들이 상태일 때 필수 아미노산 섭취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아니면 그냥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고기로 달래려고 한 건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딸들은 사실 고기 잘 안 먹거든요. 그래요? 채소를 잘 먹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이런 것은 좋은데 약간 걱정. 고기를 그래서 대체할 게 뭐가 있나 해가지고 두부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있는데 버섯은 더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난 버섯 좋아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채소류는 좋아하는데 네. 고기는 애들이 이빨이 이렇게 아직 질긴 고기 먹기가 힘들어서 수육을 해주면 먹거든요. 그러니까 수육이 아닌 다른 고기들이요. 생선 같은 거 있죠, 생선. 생선도 잘 먹죠. 집에서 굽기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렇지 냄새 좋고 고기를 좀 먹여야겠네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억지로 막 많이 뭐 먹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그쵸.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게 한 달 넘는다 막 이러면 좀 곤란한 거죠. 네. 자훈이 잘 먹나 봐요. 다운이는 잘 먹어요. 안 먹는 게 엄마들의 최대 고민이라고. 네, 그쵸. 네. 다운이는 다행히 좀 잘 먹는 편이라 그런 걱정은 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안 먹는 거보단 그래도 먹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먹어라 먹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같이 이렇게 단백질 고기를 안 먹는 계속 안 먹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뭐 극단적 채식 같은 걸 아기들한테 강요하는 건 저희가 보기에는 학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해봤고요. 이제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핵산.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거예요. DNA라고 하는 거. 그리고 DNA라는 건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지도 같은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백질 어떻게 만드는지 설계도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구조라는 것들이 이제 이게 모든 동물 혹은 식물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세포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가장 겉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이런 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막들이 또 이렇게 작게 이 안에도 막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 핵이 있어요. 가운데쯤에. 그래서 이 세포 핵에서 이제 이 세포의 기능들을 다 총괄을 해서 어떤 게 뭐랄까 기능을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핵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포질은 별건 아니고 세포 핵이 있고 이제 제일 겉에 있는 세포막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세포 안에 보면 이제 세포 소기관, 세포기관들이라고 해서 뭐 여기 보면 골지체라든가 이렇게 주름진, 혹은 이제 핵 주변에 이렇게 주름진 소포체라든가 뭐 이름을 많이 들어본 리보솜 혹은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체들이 안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포 내에서 또 특수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소기관들이에요. 세포 내 기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동물세포, 식물세포들마다 대체로 이제 이 수라든가 뭐 혹은 이제 구성의 이제 몇몇 차이는, 그러니까 세포 기관의 구성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제 세포막이 있고 세포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몇 개의 어떤 그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선 동일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네.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식물세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네네. 식물세포들은 세포막하고 있으면 그 바로 바깥에 세포벽이라고 해서 네. 두껍게 한 층이 더 덮여 있어요. 동물 세포에 비해서. 네, 그 동물세포는 뭐랄까 젤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꿀렁꿀렁할 수 있는 물렁물렁한 이제 막 같은 걸 둘러싸이는 건데, 근데 식물세포는 거기에 이제 세포벽이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서 그 모양이 이렇게 딱 유지되도록 뭔가 이렇게 한 번 더 패키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이제 착착착 이렇게 책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식물들을 보통 구성해요.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인간이란 유기체 안에 너무도 다양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네. 이 동물 세포라는 거는 인간으로 치면 어떤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이 동물 세포라고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물들은 다 이 세포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어떤 모양을 하나를 제시를 한 거고, 대표적인 거 하나. 네. 이제 뉴런이다 뭐 이러면 이제 엄청 또 이거랑 다르게 생겼고, 근육세포도 다르게 생겼고, 지방세포도 다 다르게 생겼죠. 근데 이제 그 다르다는 정도. 아무리 달라도 세포핵이 없거나, 뭐 세포막이 없거나 이러진 않아요. 대략 어느 정도가 다르냐면, 뭐 세포 기관들의 수라든가 뭐 유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세포는 뭐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힘든데 미토콘드리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뭐 리보솜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리보솜이 무진장 많은 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 기능에 따라서. 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세포의 세포막의 형태도 물론 다르고, 뉴런 같은 것처럼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모양일 수도 있고, 뭐 적혈구처럼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이쁘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혈구처럼 모양이 없이 흐물흐물거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구조만을 초점을 맞춘다면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세포 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라는 점에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만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는 큰 차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포벽의 유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엽록체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식물세포들은 엽록체가 있으나 동물세포들은 없어요. 네, 딱 그 차이.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포기관은 세포 내에서 특수한 기능을 하는데 뭐 서로 다른 세포, 뭐 간세포라든가 뭐 신경세포라든가 이런 서로 다른 세포들은 서로 다른 비율의 세포기관 혹은 서로 다른 구성의 세포기관들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중요한 것들, 소포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핵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핵 안에 DNA가 있는 거거든요. 설계도. 뭐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제 그 설계도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핵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뭐예요. 핵이 제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되는 이제 지금 이렇게 뭔가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창틀과 관련된 뭐 규격이랑 이런 게 적힌 페이지가 있다. 그럼 누가 쪼르르르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페이지 복사를 해서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쪼르르르 나가요. 그 오고 가는 통로가 되는 부분이 소포체라고 보시면 되겠네. 네. 그리고 그 사본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이라는 데로 가요. 여기가 이제 실제로 용접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곳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설계도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설계도를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얘는 그 사본을 필요한 부분은 그 사본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만드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데가 리보솜이라는 데고요. 그리고 리보솜에서 이제 만들고 나면 이걸 이제 볶아 쌓아둬야 되잖아요, 일단. 네. 창틀을 만들고, 창틀을 잠깐 이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골지체가 역할을 하는 거고, 쌓아놓은 후에 이제 이것들을 중요한데, 진짜 창틀을 박아야 되는데 운송한다던가 이런 기능을 도와주는 게 골지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사람들 밥 먹여야 되잖아요. 임금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 미세소관, 뭐 미세섬유, 중간섬유, 세포구역마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건 이제 그 관리사무소를 이제 두 개를 이제 나누는 건데 그러면 적당히 이제 책상을 네가 몇 개 가져갈까 뭐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놔야 되잖아요. 여기 컴퓨터 몇 대 놓을래, 저기 몇 대 놓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눠 갖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이제 미세소관, 미세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는 일로 끌어당겨주고 몇 개는 절로 끌어당겨주고 이런 배치 같은 걸 도와준다거나 혹은 이제 세포가 있을 때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저 마지막 리소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리소좀 말고도 이제 다양한 어떤 세포 주머니들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효소 같은 걸 저장해 놓는데 리소좀은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유기분자 자체를 파괴하는 효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뭔가 영양분이 이제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더 잘게 파괴를 해서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세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재기능을 못하면 이제 그 세포가 죽어야 되거든요. 보통 세포를 자살시키도록 해요. 그 자살하는 방법이 이 리소좀이 이렇게 팡하고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럼 이 리소좀에서 나오는 그 효소들이 세포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수요원들이 이제 이렇게 딱 알약 씹으면 이제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포도 이제 자기 몸 안에 언젠가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이걸 이제 탁 터트려가지고 내 자신을 이제 녹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포를 나눌 때 이제 원핵세포, 진핵세포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핵세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원시적인 거예요. 보다 원시적인 거. 그래서 이 원핵세포들은 세포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세포는 다 진핵세포들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 핵이 없고 설계도가 그냥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뭔가 관리하는 뭐 하나의 이거 그 설계도를 다 모아놓고서 사본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뭔가 그런 프로세스가 없고 야 나는 창탈 필요해 일로 와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네, 그래서 세포 내에서 막 설계도가 막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 세포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포질 안에서 그냥 중구잘 마구잘 이런만 이러는 거죠. 이게 설계도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용접해서 그냥 거기다 저장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보다 이제 복잡하거나 정교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크기가 좀 작은 편이고요. 근데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예시 든 것처럼 크기가 크고 이제 세포 핵도 있고 주변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세포 기관들이 발달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랑 세표벽이 있다는 게 또 차이점이 있다. 동물세포와의 차이점이고, 이제 마지막 얘기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라는 게 둘이 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엽록체가 하는 거는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로 만들면서 동시에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는 반대로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걸 내가 소비해서 그거를 산소랑 다시 결합을 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정확히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발전기면 하나는 충전기, 하나는 모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근데 얘네가 각각의 원래는 독립된 생명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도 하나의 어떤 단세포 생물이었고 원핵 생물. 그리고 엽록체도 엽록체란 그러니까 그 전에 더 원시적인 형태의 원핵 생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진핵 생물인 어떤 그 생물한테 잡아먹혔다가 얘네가 우연히 소화가 안 되고 그 세포 내에서 계속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둘이 공생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공생한 진핵 세포가 이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미토콘드리아가 생물이 아니죠. 걔를 이제 세포 내에서 따로 똑 떼내면 걔가 생명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완전 이제 우리 어떤 그 세포 내 기관으로 흡수가 된 건데, 근데 그 기원 자체는 독립된 생물이었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엽록체 내에 DNA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인간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가 인간의 DNA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포 핵이네요. 그렇다고 하는 거고, 그럼 그 DNA의 어떤 형태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랑 유사하다.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는 박테리아 수준의 어떤 그 원핵 생물이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도 이제 자기를 구성하고 이제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다른 세포막들, 세포 내에 있는 뭐 소포테의 막이라든가 리보솜의 막이라든가 이런 다른 세포기관들의 막들은 걔네들끼리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유독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만 걔네의 막의 구성 성분이 달라요. 근데 또 하필 그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다른 어떤 원핵 생물들, 원핵 세포로 구성된 단세포 생물들의 마크 구성 성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기원 자체가 원핵 생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원이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아니냐라고 추출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그 분열할 때, 그러니까 재생산될 때 그 생겨나는 과정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자기를 번식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박테리아랑 유사한 어떤 그 형태의 원핵세포가 박테리아랑 비슷하게 살다가 갑자기 진핵세포에 흡수돼서 어떻게 공생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포기관을 변해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세포 내 공생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미토콘드리아에 비해서 DNA가 미토콘드리아가 목에 유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전혀 자세하게 가지 않아요. 그 자녀의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줘서 tumor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물론 약간의 변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추적 해가면 이제 가장 최초의 여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불을 찾았다. 뭐 이런 옛날에 논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2000년 전에 뭐 어디에 살았던 누구다 말하는 식으로. 아무튼 뭐 그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포에 대한 어떤 세포 이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세포에 대한 소개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 근데 이거 민쌤이 작성하신 거 아니죠? 이거요? 네. 이거 제가 다 쓴 건데요. 그래요? 아니, 저 옆녹제가 자꾸 너무 눈에 거슬려서. 아, 뭐 틀렸나요? 옆녹제 아닌가요? 옆. 야, 옆목책인가요? 아, 맞다. 그렇구나. 네. 맞다. 자꾸 거슬려가지고. 워낙 오랜만에 적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썼네요. 맞네요. 문서를 엄청 빠르게 작성하시네요. 문서까지 오는 거, 와. 이런 거는 그래도 어디 논문 어디 있는 거 그냥 가져오셨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타이핑을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타이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글로 정리하는 게 오랜만이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었어요.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세포라는 뭐라지 화학보다 더 이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걸로 하면 소리 좀 끊기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죠? 네. 네. 그 화학 원소기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밑에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래도 약간 감각하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었고 그것이 조금만 파생되면 뭐 성냥이나 이런 뭔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접근이 쉬웠거든요. 이게 지금 생물 쪽으로 와서 너무 세포라는 부분을 지금 상세하게 좀 다루고 있잖아요. 그 구조에 대해서. 근데 전혀 거기에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가셔야 될 부분이 아니라서. 그 구조에 대한 이해는 그냥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운 생물 시간에 배운 그런 구조적 특징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런 그런 게 조금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강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문제 잡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교수님 만약에 동일한 수업을 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라는 걸 전달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예, 저도 뭐 이런 거를 다 뭐 아시기까지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그냥 오늘의 핵심은 요 6가지 문장이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 이론이라는 건 이런 명제들의 합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모든 세포는 화학적 구성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막 진짜 단백질이 어쩌고 뭐 지질이 어쩌고 이런 건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화학적 구성이 동일하구나 정도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거. 화학 구성이 어떤 게 같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 대부분 그리고 이런 유기화물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 세포, 세포 안에 유기화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라는 것 자체를 다 유기화합물들이 구성을 하는 거죠. 세포가 세포 막이라는 건 지질이 구성하고 있고, 세포 내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단백질들이 또 세포 내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 세포 핵에는 이제 핵산이 이제 DNA 형태로 있을 거고.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화학적 구성.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막 그쵸. 단백질이라고 치면 그 단백질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네, 뭐 그런 것들. 되게 간단한, 뭔가 어쨌든 되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필수적인 뭐, 몇 가지 이런 거를 사실 25가지 막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생각하기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이랑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통 뭐 무기질과 그러니까 무기질이 그거죠. 저희가 막 이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3대 영양소 지금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 막 3대 영양소 배웠잖아요. 네네. 그때 말했던 게 3대 영양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랑 몸을 구성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몸을 구성하는 유기질도 있긴 있어요. 칼슘 같은 건 뼈를 구성한다거나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세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포를 구성하는 무기질이라는 게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인 같은 경우 인 질소 뭐 이런 게 되게 필수적이긴 한데 네 구성을 하시는 그러니까 전체로 몸이라는 걸 봤을 때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어떤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거죠. 대사 과정에 예를 들면 또 나트륨이랑 칼륨 같은 경우는 신경 전달에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죠. 실제로 세포를 구성하냐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네, 3대 영양소들이다. 그리고 물. 그러면 대체로의 동물 세포들, 그러니까 약간 세포의 화학적 구성을 보면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동물들은 똑같이 단백질, 그죠? 탄수화물, 지질, 핵산들을 필요로 하겠네요. 물, 거의 동작에. 네. 근데 이제 그 단백질의 종류가 또 동물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풀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풀만 먹어도 풀에서 섭취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네. 풀만 육식 먹어도 동물은 덩치 큰 애들 많잖아요. 네네. 근데 육식 동물은 풀을 먹어서는 그런 단백질 못 만드는 거. 이 초식 동물이 자기가 안에서 만드는 단백질을 이용해야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의
신진대사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준 지표가 그 동물이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고 사용하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DNA에 적혀 있는. 네. 네? 잘 먹어야겠다고요.